22 정책 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도 우려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움 말씀 위해 한국정치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한 대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 관심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예. 경제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냐면 지금 유럽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회의가 있죠. 예. 하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요. 예.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중앙은행 경제정책 포럼이 있는데 사실 최고 통수권자가 참여하는 나토 회의에 관심보다는 지금 우리 정영국 PD께서 뒤쪽에 유럽 경제정책 포럼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는 예. 여기에 월가의 관심이 초점이 돼 있다. 그만큼 최고 통수권자보다는 중앙은행 총재의 입에 지금 달려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을 던져줬는데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노멀 대비해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는 오늘 파월 의장이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종전의 대응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이런 내용을 전해준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는 New Normal Society, New Abnormal Society 이런 표현을 이렇게 고충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 발로 그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지금 물가를 잡는 게 상당히 좀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 희생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교의 제이슨 포먼 교수가 얘기했던 물가를 잡기 어렵니까? 자, 1% 내리면 실업률 부분에 희생이 있어야 된다. 1%포인트. 이게 sacrifice ratio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올해 여름철 잭슨홀 미팅에서는 굉장히 쟁점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중앙은행 포럼에서도 이 내용이 파월 의장이 시사했고요. 오늘 내용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요. 그래도 다른 부분에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자,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를 잡지만 다른 부분에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 잡는 데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월 26일에서부터 양일간 열리는 페드 회의에 이렇게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월가의 관심이 됐었죠. 이런 것이 미국 증시에 지금은 1분기 성장률의 마지막 발표되는 확정치 잠정치 1.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6% 더 빠지는 이런 것보다도 더 시장에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이따 홍익과께서 자세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메로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이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요즘 경제 신호 요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 자체도 종전의 이론으로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경제 용어들을 잘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메로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바워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 처음 듣는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시장에 있어서 보면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 신호 기능이 작동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스태프진들이 예비군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하루에 굉장히 요동쳤기 때문에 저도 시청자분을 위해서 그림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우리 전체 방송을 맡고 있는 김정호 사장께서도 시청자분을 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저조차도 깔끔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진들과 그다음에 워낙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좀 미처 시청자분한테 CG를 그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장 경제를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역시 클로즈업이 가능할까요?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여기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대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균형점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사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이 돼서 가격이 하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어서 균형점이 복귀된다 하는 것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그 베로 그레스만이 처음 얘기했던 파월 의장이 처음 얘기했던 베로 그레스만은 경제 공부하시는 분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처음 나왔을 때 1980년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일반적으로 줄 경제학이 잘 맞지 않아서 그때 총수요 대책, 관리 대책보다 아서 레퍼의 감세를 통한 경제 의욕 고치, 공급 능력 확대, 공급 증대, 세수 증대, 적자 감소 하는 요게 유명한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레이고노믹스께서 그동안 수요 관리에서 공급 중시로 이렇게 바뀐 것이 예. 그때 그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나왔을 텐데요. 그때의 불균형 이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수요량이 100이다. 근데 공급량이 50분이 안 된다 하면 가격으로 조정하지 못하니까 수량으로 쿼안티티 이코노믹 수량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금리 인상 얘기할 때 양적 긴축을 그 축소하는 발언이 있었죠. 예. 그것이 결국은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는 공급량, 통화 공급량, 양 쿼안티티거든요. 예. 이걸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프라이스 메커니즘 작동할 때 금리를 올려, 금리를 내려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하는데요. 지금은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 기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는 적다. 예. 그러면 불균형 살때를 계속해서 있을 것이냐? 그러면 경기가 더 거꾸로지거든요. 대공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쿼안티티, 양적, 양을 통해서 조절하겠다.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조정하지 못하니까 양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하는 요 책인데요. 요 책은 요 이론은 국내에서도 아주 훌륭한 학자분이시죠. 서울대학교의 그 정운찬 교수님이 예. 과거에 1980년대 초반에 베로 그레스만의 불균형 이론이라는 책을 거시경제학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프라이스 이코노믹 대비해서 쿼안티티 이코노믹 가격 이론이 있어요. 수량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그 불균형 이론이 거기 나오니까 좀 더 그 이론을 참조하시면 오늘 예. 방송 강의 시간상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요. 예. 이 용어가 불균형이 나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된다, 대공황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시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 파월 의장은 그래도 연착륙 달성이 어렵다 했다. 처음으로 나왔죠. 예, 그렇죠. 연착륙 달성이 어렵다는 게 바로 베로 그레스만의 불균형 이론에서 간접적으로 시사했던 이런 대목을 이렇게 연착륙 달성이 어렵겠다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경기를 부양해야 될 게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은 그래도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7월 회의에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7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하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알아봤습니다는 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화정책 선제성을 프리엠프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좀 조기에 잘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이 늦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허둥지둥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나왔습니다는 3월 달에 금리를 0.25%. 이게 4월 달 회의는 없습니다. 예. 바로 5월 달 회의가 바로 이제 직후 회의입니다. 예. 0.5% 올리고 바로 직후에 0.75% 올렸죠. 아주 갤러핑을 올렸죠. 예. 그런 상태에서 7월 달 회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7월 달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5월 달이 8.6%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PCE 물가보다는 체감 물가 측면에서 미 국민들의 물가가 중요한 거니까 소비자 물가가 더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26일, 27일 날 6월 CPI 물가가 7월 10일 전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예상은 8.6%보다 둔화되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경기를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가겠다 하니까 강하게 페드 시장에서는 월가 입장에서는 7월 회의에도 0.75% 이제 0.5%는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죠. 0.75% 이상의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0.5%포인트가 베이스로 안에서 0.75%는 예외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번에 발언이고 0.75%는 기정사실. 예.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1%포인트 가능하지 않느냐.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0.25%는 보통 생각하는 노멀 스텝, 예. 0.5%는 빅 스텝, 그렇죠. 그리고 0.75%는 자이언트 스텝. 예. 그래서 1%는 0.5의 빅 스텝에 또다시 0.5 가니까 플러스하면 1%죠. 그래서 빅 스텝. 빅 요새 좀 스텝이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 그래서 근데 학습적 영어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 회의에서는 0.75%가 베이스라인, 기존 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오늘 빅테크 업종, 테슬라라든가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좀 다우존스 지수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는 빅스택이라든가 이런 나스닥 업종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은 이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Great Divergence, 대발산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를 간단히 뒤쪽 부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외환위기 가능성, 디폴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IMF 판단 기준으로 예. 구체적으로 한번 이 방송 짧은 방송을 위해서 아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를 좀 중시해라. 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신흥국의 위기가 닥쳤던 1990년대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때 미국 금리는 오고 유럽이라든가 다른 국가는 금리를 떨어지니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신흥국에 빠지면서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 예. 1990년 아시아 투하한 위기, 그다음에 1990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위기. 그래서 신흥국의 혼돈의 시기, 신흥국의 실현의 시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3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게 굉장히 빨리 갤러핑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0.25, 0.5, 0.75, 7월 달에는 0.75 내지는 1%.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파월 장의 유럽 그 중앙은행 경제정책 포럼 회의에 0.75%의 그 7월 회의에 금리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더 확신이 찾아온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도 신흥국들이 지금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흥국의 거시경제 건전성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흥국들이 혼돈에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똑같이 세계 공통적으로 인플레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선진국들 대응 보면 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친미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ECB의 라가르드 총재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를 강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사회주가는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도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아직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신흥국의 고민은 뭐냐?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흥국들의 고민을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측면에서 홍영크랑 어제 이제도 알아봤습니다는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시장이 어디입니까? 러시아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죠? 중국도 지금 금융시장, 주가 증시 측면에서는 가장 예.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홍영표께서 자, 나는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성향을 좀 따랐는데 신흥국 입장이라면 예. 지금 똑같은 현안에 대해서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성향의 선진국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나가는데 경기가 이제 침체 우려가 본인들 입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회주가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당면해서 오히려 금리를 하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또 기대감이 있고 금융시장은 러시아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RTS 증시가 640 있으면 1400 가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4월 중순에서부터 지금 증시가 한 18%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홍영표 입장에선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쫓아가자니 저 금융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이 난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중국을 쫓아가자니 또 러시아를 러시아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는 예. 중국을 쫓아가자니 그러니까 경기 부양적으로 가자니 저기는 또 금융시장이 안정됐고 고민이 빠지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이 예. 빠지는 거 어쩌고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신흥국 통수권자들의 고민이다. 만약에 시청자분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실상 한국의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라면 이런 상황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예.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느냐 하는 측의 고민은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고민에 빠진 신흥국들이 이 대발산에 대비해서 거시경제의 건전성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즘 최대 화두인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뭐 위험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신흥국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쫓아갈 것이냐, 미국 쪽으로 쫓아갈 것이냐, 사회주의 국가로 쫓아갈 것이냐 예. 국민상에서는 아무래도 그 판단할 때는 신흥국의 거시경제 건전성 이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내부 역량을 파악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IMF의 그 위기 판단 지표, IMF가 공식적으로 딱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예.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이게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머리스 걸든스탄의 위기 판단 지표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조금 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예. IMF의 신 위기 판단 지표라 하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자 신흥국들이 미국을 쫓아갈 것이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냐. 아마 이창용 신흥총재도 이제 고민이 빠지실 겁니다. 예. 내가 경기 침체 우려된 분 가서 이렇게 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거꾸로 내릴 것이냐 하면 내부 역량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홍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또 시청자분이 가장 말씀대로 경기 문제죠. 예, 그렇죠. 지금 뭐 물가 경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의 위기 판단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지금 신흥국들이 고민이니까 신흥국 대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판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성장률이 3.17% 밑으로 떨어지거나 물가가 5% 이상이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정도가 이제 정도에 따라서 고위험국이냐 준위인가 콰사이 크라이시스 컨트리냐 이렇게 다르긴 했습니다는 역시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IMF 기준은 성장률이 우리 성장률이 3.7% 밑으로 떨어진다. 물가가 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처해 있는 거죠. 예, 저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한번 올해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위험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빠진 국가들은 또 올해 빠진 국가를 빠질 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러시아. 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렇죠. 물가는 지금 10% 올라왔으니까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고위험국에 스태그플레이션 빠진 국가고요. 터키,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브라질, 칠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커세 올해 연간 성장률을 보면 저 기준에 충족하는 이런 국가가 커사이 준위험국이다 하는데요. 이 준위험국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낮다 하고 한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예. 신임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신임 한국경제 학회장으로 된 예전에 한국경제신문의 다산 금융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다산 금융학상은 경제학상은 권위가 있는 상인데요. 예, 그렇죠. 그게 받으신 분이거든요. 차기 신임 한국경제학회장께서는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온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 판단 지표를 보면 한국도 준위험국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의 저 기준대로 보면 안전한 국가는 지금 잘 나가는 경제 보면 중국은 뭐 성장률이 4% 이상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기준에서 높죠. 물가는 통제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금 2%대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국이고 요즘 사우디가 잘 나갑니다. 예, 그렇죠. 사우디 경제, 인도네시아 자원부국들이죠. 말레이시아 전부 자원부국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기준을 하기자면 저 IMF의 신위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유럽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 국가 채무 디폴트설도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간 채무와 함께 이 디폴트 위험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의 디폴트 문제, 이런 문제도 예.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디폴트 문제가 나왔죠. 오늘 뭐 가상화폐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는 예. 이런 디폴트 얘기가 휙휙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새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04년 만에 볼셰비크 혁명 당시에 이렇게 104년 만에
러시아가 디폴트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 언론이 그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건 채권자에 대한 제3자 조정 차원에서 디폴트다. 소위 결제망을 랜딩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폴트지 러시아 자체적으로 104년 전에 볼스케온 것처럼 예. 외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보면 국가 디폴트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IMF에서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50% 이상, 예. 그다음에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는 적자죠. 적자에서 GDP 대비해서 2% 이상, 요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위험국은 국가 부채 고위험국은 아르헨티나입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전부 중남미 국가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만큼 퍼필리즘 국가들이 나온다 이게 푹푹 쓰는 청취적분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준위연국은 칠레, 터키,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디폴트가 됐는데 한국경제TV에서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IMF 기준으로 국가 채무의 안정국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안정국입니다. 한국도 안정국이고 사우디도 안정국이고 러시아도 국가 채무의 IMF 기준으로 보면 디폴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한 러시아 디폴트는 볼셰비크 혁명 당시 104년과 구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디폴트는 외환은 있는데 원유세가 풍족한데 자 미국에 의한 스위프트의 배제만 결제에 따라서 줬는데 안 주는 채권자에 의한 크로스 디폴트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경제 공부를 해가는 시간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외환 위기 가능성도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건정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은 게 1990 외환 위기가 외화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위기하면 신흥국 위기는 경제 위기도 있고 채무 위기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도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도 신흥국 위기는 외환 위기를 생각하는 게 많죠.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당한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MF의 이렇게 위기는 대부분 다 외환위기로 협의의 개념으로 된다. 올해 들어서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외환위기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버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흥국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이 외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외환위기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외환보유고는 19%인데요. 이거는 GDP 대비한 외환보유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예채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예채 비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외환보유는 19%, 그 다음에 단기예채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예채율이 100%가 넘을 때는 보통 외환위기, 이건 뭐 당연하겠죠? 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기준대로 볼 때 고위험국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위험국은 남아공, 인니, 이집트 국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정국은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이스라엘, 한국, 러시아. 여기서 또 러시아도 국가채무 안정국인과 함께 외환위기도 적어보세요. 외환위기도 원유 판매 대금이 많기 때문에 외환위기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러시아 디폴트를 국내 언론 104년 만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국가 채무의 안정국과 함께 외환위기 안정국도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파월 의장조차도 경전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을 나오지 않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경제 이론들을 얘기하다 보면 시청자분께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어렵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그때는 엠버디드 체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용어들도 설명하는 것이 특히 이제 CEO 분이라든가 회장님들이라든가 경쟁책에 임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시장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게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전해드린다. 다소 어렵더라도 전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워낙 쉽게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스태그플레이션, 디폴트, 그리고 외환 위기까지 이 모든 리스크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국가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위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표가 2013년 미국에서 테이퍼 텐트림을 처음 시행할 때 2015년 금리를 인상할 때 이때죠. 그때는 저 용어가 나왔죠. 구 프레자일, F가
구 프레자일 여기서 JP 모건이 얘기했던데 그때는 2012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터키 요걸 구별해 시장을 지금 미국 국가를 판정하는 국가가 구별해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골드만삭스가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멕시코, 인디, 남아공, 터키, 콜롬비아 겹치는 국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대발산이라면서 신흥국의 세계 패션 얘기, 국가 채무 얘기, 민간 채무 얘기, 외환 얘기를 전부 종합했습니다. 그걸 토털리 한번 보겠습니다. 토털리 본 측면에서 구 F5 국가, 신 F5에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금리 인상 급진적 출구 전략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위험국, 준위험국, 안정국을 한번 보면 고위험국은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남아공이 나오고요. 준위험국은 칠레,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중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정국은 러시아, 사우디, 이스라엘, 한국이 나오거든요. 신흥국 중에서는 안정국은 이렇게 괜찮고요. 저기에서 고위험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에 이렇게 위험 상태가 되면 구 F5국, 신 F5 이번에 위험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쉽게 경제 위상을 개선하는 게 어렵다. 아무리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걸 개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모두가 나서는 프로보로 포개, 모두가 국가를 위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질적으로 저 위기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과거 경제 이론상 전쟁이면 경제 피해국인 러시아가 가장 불리해 이런 게 아니다.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의 이론이 잘 맞지 않는다. 종전의 가능 방법이 맞지 않는다. 종전의 시스템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종전의 시스템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갖춰놨으니까 CEO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나는 아침에 재무제표만 딱 하고 저녁 오후에 가서 골프를 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책임자일수록 현장을 중시하고 이론이 맞지 않으니까 시스템이 맞지 현장을 중시하고 직원을 더 소중하게 하고 직원을 더 고객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렇게 준사역적인 이러한 그 CEO들로 나설수록 최고 책임자 나설수록 이렇게 해서 술 먹고 헬렐려지 말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사해 준다. 오늘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산 가능성에 대해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